진우야, 오늘 너 본 거 아무 말도 하지 마. 진짜 제발 부탁이야. 왜 숙모, 그게 그냥 덮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남자랑 모텔에서 나온 거려? 너 하나만 조용히 해주면 돼. 그 한마디가 우리 가정, 우리 애 인생을 지켜주는 거야. 그럼 외삼촌은요? 평생 속고 살게 놔두라고요? 그래, 그냥 속고 살면 돼. 그 사람 내 말 한마디에 무너져. 그 사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나. 도대체 어제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이제라도 그만두시고 외삼촌한테 돌아가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정리할게. 곧 정리할 거야. 그리고 이거 100만 원인데 너 용돈 삼았어. 이런 거 안 받겠습니다. 괜히 저만 더 힘들어져요. 그래, 알지. 일부러 힘들라고 주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 건 무조건 비밀이야.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김진우 씨의 사연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우 씨는 그날 평소와 다르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둔 지 2달이 지났고 그동안 틀어져 있던 관계를 조금은 회복해 보려는 마음도 있었지요. 경기 고향에서 내려온 진우 씨는 인천의 한 모텔 앞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따뜻했고 연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여자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누군가가 서둘러 탑승해 왔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돌려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곳엔 자신의 외숙모 정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의 어깨에 가볍게 기대어 웃고 있었지요. 그 순간 진우 씨와 정희 씨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린 건 정희 씨였습니다. 진우 씨는 그 순간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애써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 정희 씨의 미소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 여자는 외숙모야. 내 외삼촌의 아내라고. 그럼 그 남자는 대체 누구야?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우연이겠지. 너무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그런 생각은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는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희 씨는 진우 씨를 지나치며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고 진우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왜 그래?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진우 씨는 그저 고개를 젓고 말을 아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확실하다. 저건 외도다. 이 사실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모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외삼촌 동만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말없이 자신을 챙겨주던 그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났습니다. 외삼촌 이걸 알아야 하나요? 진우 씨는 그렇게 처음으로 무거운 침묵의 시작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며칠 후 평화롭던 동만 씨의 집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동진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간 동만 씨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아들은 괜찮은 건가요? 의료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급히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의 혈액형이 O형인데요. 응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B형입니다. 간호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 혈액형은 AB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병원 측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혈액형상으로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O형 아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순간 병원 복도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동만 씨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제 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의료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한 채 조용히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혈액형 불일치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전자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동진이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설마.
그 아이조차.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떠올리지 않으려 했었던 의심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희가 그럴 리가. 그 순간 진우 씨가 며칠 전 보였던 어색한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지 않던 정의 눈빛, 그리고 잠자코 있었던 집 안의 묘한 기류까지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동진을 본 동만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나가자마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어떻게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동만 씨는 말없이 아내 정희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동만 씨는 혼자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비가 살짝 내리던 오후, 병원 창가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투명한 비닐에 쌓인 그 한 장의 종이, 그 안에는 단 몇 줄로 요약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 동만 자즈, 동진 친자 관계 배제된 유전학적 부합률 0%. 그 순간 동만 씨의 뇌리에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어느 여름날, 밤새 열이 나 울던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던 기억까지.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그는 마치 얼음장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봉투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인천 바닷가 쪽, 늘 가족과 함께 걷던 골목을 지나면서도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른 순간 문을 연 이정희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왔어요? 동진이 이제 괜찮대. 다행이야, 그치? 그 웃음에 동만 씨는 지금껏 지켜온 가정이라는 이름이 거대한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나 좀 봐. 중요한 얘기야.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봉투를 꺼냈고 정희 씨 앞에 종이를 놓으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동진이 내 아들 아니야. 정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허공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만 씨는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담배를 태웠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든 가족이라는 집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는 사실만이 그를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진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100만 원 봉투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외삼촌 동만 씨를 생각할수록 죄책감과 분노,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우 씨는 결국 자신이 믿는 단 한 사람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늦게 귀가한 어머니는 조용히 방 청소를 하던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냐? 엄마 나 엄청 중요한 얘기 있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진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날 외숙모를 봤어. 여자친구랑 모텔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 외숙모는 어떤 남자랑 있었어. 둘이 손잡고 웃고 있었어. 나 그 장면 봐버렸어.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진짜야. 확실해. 응 확실해. 그리고 그날 외숙모한테 전화도 받았어. 입 다물어 달라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현금 100만 원도 받았어. 받기만 했어. 쓰진 않았어.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진우의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얘긴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왜? 엄마 외삼촌한테 말해야지. 지금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그 사람한테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잔인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외삼촌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책임감 강하고 희생하는 성격이었어. 그런 사람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나. 그냥 모르게 둬. 평생 몰라도 돼.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이미 벌써 눈물이 촉촉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삼촌이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을 덤뿍 담아 넘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정예가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입 다물고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진우 씨는 그날 이후 서랍 속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그대로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받았던 그 주소 그대로 다시 정희 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외삼촌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거운 진실을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동만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정희 씨는 그저 손을 꼬며 고개를 떨군 채 남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만 씨는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 안 할게.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젠 듣고 싶지도 않아. 정희 씨는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도 알잖아. 난 원칙을 지키며 살았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그 역할 다 감당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도 봤잖아.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던 거냐? 그 말에 정희 씨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만 씨는 말했습니다. 동진이 데리고 나가. 그리고 이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도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동진이의 짐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자고 일어난 동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어디 가요? 라고 묻기만 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다른 데서 살 거야.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동만 씨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이유도 명분도 사라진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이후로 정희 씨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동진이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도 했지만 동만 씨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위해 묵묵히 살아가며 자신의 시간을 조용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정희 씨는 동진이를 데리고 떠났고 외삼촌 동만 씨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진우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도시에서 살아남는 일이 버거웠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짓누른 건 늘 가슴속에 자리한 미안함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외삼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내가 입을 열었다면 아니, 좀 더 일찍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 어떤 말보다 지금 찾아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겠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토요일 오후, 진우 씨는 오랜만에 인천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삼촌,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해요. 그리고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해요. 전 외삼촌을 가족이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예전과 다름없는 오래된 주택, 문 앞에 서자 진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동만 씨의 낡고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동진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책장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짧은 문구가 적힌 액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다. 진우 씨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외삼촌 죄송해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동만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말을 하지 않아도 너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외삼촌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땐 매일 울었지. 그래도 말이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그걸 지나고 나서야 사람도 단단해지고 누가 옆에 있어주는지만 남더라. 진우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적었어요. 혼자 있을 때 읽어주세요. 동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만으로 난 충분히 받았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젓가락 소리와 가끔 터지는 웃음, 그리고 오래 묵은 공기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진우 씨는 문득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사람, 내가 외삼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이제부터라도 보여드려야겠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연으로 찾아보겠습니다.